자, 교재 349페이지예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죠. 계약 체결, 이것을 체약이라고 합니다. 체약, 이렇게. 체약상의 과실 책임. 부주의죠. 과실이란 말은 부주의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손해가 발생시켰다. 부주의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과실 있는 당사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을 이제 과실 책임이라고 그러죠. 자, 계약을 체결한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 이 책임이 발생하느냐라고 하면 우리 민법은요, 명문으로 535조 조문에서 이걸 정해놨습니다. 자, 먼저 535조 조문을 한번 보시죠. 1항.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아수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2항.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아수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것을 1항과 2항을 다 정리해보면, 자, 여기에 있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체결하는 과정에 그 계약 목적을 달성하는 목적이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체결 안에 보니까 원시적 불능 사유가 있더라. 그러면 원시적 불능이란 것은 당해 법률적인 계약의 효과를 무효로 만들어버리죠. 해야 되겠죠. 원시적 불능으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일반 계약 당사자가 이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을 얘가 알았거나 악의 또는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상대방은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계약 손해배상 청구 못하니까 이 상대방은 이 불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도 없다. 이런 상태란 거죠. 상대방은. 자, 이때 이 상대방은 과실 있는 이 사람의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손해가 발생되었다. 자, 이런 상태에 있는 손해본 사람은 이 손해를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청구권이 이렇게 행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자, 이것을 요건이라고 그래요. 즉, 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은 첫 번째, 계약이 체결돼야 합니다. 계약이 체결되어서 성립했다. 성립했는 계약 내용을 듣다 보니까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유가 존재하게 되고, 따라서 그 계약, 성립된 계약은 무효인 계약이더라. 이런 상태죠. 자, 이 계약 자체가 무효인 계약으로 원시적 불능 때문에 생겼다. 이걸 전제로 합니다. 자, 이것은 뭐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죠. 그래서 객관적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어느 일반 당사자죠. 갑이요. 자, 어느 일방에게는 이 원시적 불능에 관해서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 과실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 번째, 상대방이요. 그렇죠? 이 일방의 상대방이죠. 상대방은 이 원시적 불능에 관해서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는 상태더라. 그런데 이 일방의 과실 때문에 손해가 발생되었더라. 그렇죠? 자, 이게 상대방에게 이런 상태가 돼 있더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상대방이요. 손해를 본 상대방은 부주의한 이 일방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이게 뭐예요? 자, 요 두 가지는 우리는 주관적 요건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개인적 사정에 대한 것이니까요.
자, 이런 경우 요건을 갖추면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효과는 바로 이 상대방 을이죠. 상대방 을이란 사람은 자, 이 일방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갑이죠. 이 갑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이 손해배상 청구할 때 이 손해의 범위인데요. 손해의 범위는 이 상대방이 유효라고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신뢰이익이라고 해요. 신뢰이익 이 부분에 대한 배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손해는. 다만 이 신뢰이익은 아무리 크더라도 절대로 넘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계약이 유효했을 때 그 계약 내용들을 이행했다면 누릴 수 있는 이익, 이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잠깐을 갖다 해야겠네요. 이행이익, 이것을 넘을 수는 없다. 이 범위 안에서 신뢰이익의 손해를 배상을 청구한다. 그죠? 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범위가 이제 계약이 유효되었다면 그 이행해야 했을 때 누릴 수 있는 이익만큼의 손해를 넘지는 못한다. 이걸 이름하여 신뢰이익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효과입니다. 효과. 이 부분이 효과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우리 민법상의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다. 이런 것이죠. 당해 원시적 불능에 의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었을 때만 적용한다. 그렇죠?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원시적 불능 때문에 그 계약이 무효가 되었을 때 그때 이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적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계약을 교섭 단계에서 교섭 중에 어느 일방이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요. 이 부당하게 어느 일방 계약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이 교섭 중에 부당하게 파기했다.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라고 하면 손해가 발생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 상대방 손해는 이 사람의 일방의 교섭을 부당하게 파기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죠. 이 부당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렇게 물 수 있어야겠죠. 이렇게. 자, 상대방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인용됩니다. 자, 이때 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근거는 뭐냐? 근거. 이것을 이제 정하라는 것이죠. 손해배상 근거를 대답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여기에 대해서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민법 750조에 있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 있죠. 이것을 규정합니다. 이 책임 규정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인정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즉 이 일방은 부당하게 파기한 이 행위가 바로 750조에 따르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상대방은 이 파기자의 부당한 불법 행위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부분 750조 일반 불법행위 책임에 따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떤 경우에 교섭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즉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지만 교섭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이 부당하게 파기해버렸을 때 그때 발생하는 손해는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우리 판례의 근거다. 자, 이렇게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죠? 요거 하나만 조심해 두자. 535조와 조심해야 될 것은 교섭 중에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535조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750조에 있는 일반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물론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요, 이 손해는 신뢰이익의 손해를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350페이지예요. 거기에 양갈로 3번의 요건하고요, 양갈로 4번의 효과, 이 부분을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351페이지 가서 제류의 양갈로 5번 제 535조의 확대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요거는 학설입니다. 그래서 학설의 다수 견해들의 견해이기 때문에 판례 태도가 아니니까 이런 견해가 있구나라는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어요. 결국은 계약의 교섭 단계부터 해서 계약이 체결돼서 예컨대 어떤 사유로 계약이 무효가 됐다라고 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느 계약 당사자 일방의 부주의와 상대방에 대한 손해, 이럴 때는 535조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일반적인 학설 이론이고, 우리 민법에서 535조가 적용되는 것은 계약은 체결되었고 그 체결된 계약 내용을 들다 보니까 그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 불능 때문에 처음부터 무효인 상태인 경우, 이때를 전제로 해서 어느 부주의한 사람은 상대방, 선의 무고하신 상대방의 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게 하는 것이 바로 535조다. 이렇게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351페이지에 계약의 효력입니다. 자, 여기 계약의 효력은 쌍무계약에서 일정한 효과의 발생과 그 다음에 계약의 효력의 특이한 모습으로서의 제3자 위한 계약에서의 그 효과를 정리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쌍무계약이 일반적이죠. 서로 대가적 채무를 서로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단 말이죠. 이 계약을 하게 되면 이 계약의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을 먼저 좀 살펴보면 대가적 채무는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죠. 이걸 우리는 결연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즉 쌍무계약에서 대가적 채무의 성질은 밀접한 결연성이 있는 상태다. 관련성보다도 더더욱 밀접하다는 것이죠. 아주 가깝게 두 채무가 붙어서 이렇게 딱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연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 결연성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쌍무계약이 성립할 때도 결연성이 있고, 쌍무계약이 내용대로 이행할 때도 결연성이 있고, 그 쌍무계약이 존속하는 과정에서도, 그러면 소멸하는 경우에도 아주 밀접한 결연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립상의 결연성의 의미는 상대방 너의 채무, 쌍무계약에서 상대방 너의 채무가 성립하니까 나의 채무도 성립한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이걸 성립상의 결연성이라고 해요. 너의 채무가 아예 처음부터 무효로서 성립하지 않으면 내 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또 그다음에 두 번째, 이행상의 결연성이라는 것은 너의 채무가 성립해서 존재해야 하니까 나의 채무도 존재하고, 따라서 너의 채무가 이행되어질 때 나도 이행한다. 이걸 뭐라 하냐? 너의 이행과 나의 이행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이다 라는 것이죠. 동시에 이행되어져야 하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너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나한테만 이행하라고 하면 나는 이행 못하겠다 할 수 있다라는 권능을 주는 거죠. 이것을 뭐라 하냐면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현하지 않고 어느 일방이 먼저 상대방한테 이행하라고 청구해 오면 그 청구받은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야, 너도 이행해. 그래야 나 이행하지. 그럼 너 이행 안 하면 나 이행 안 해. 라고 하는 거절권이 상대방한테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름하여 동시 이행 항변권이 채무자한테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이행상의 결연성 때문에 발생해요. 동시에 이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방이 먼저 이행하라고 청구하면
청구받은 상대방은 나 이행 못하겠다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존속상의 결연성 또는 이걸 소멸상의 결연성을 하는데 상대방의 채무가 이렇게 두 개 있다가 어느 하나의 채무가 소멸해서 없었다라고 하면 나의 채무도 함께 소멸해서 없어지는 것을 성격을 우리는 존속상의 결연성이자 소멸상의 결연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자, 이 채무가 이행할 수 없는 상태로 어떤 물건이 없어졌어요. 이 세상에서. 그러면 상대방 이 채무도 함께 없어져 버리면 과연 누가 이 당사 사이에 물건이 없어진에 따르는 손실의 위험을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위험 부담의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존속상의 결연성 또는 소멸상의 결연성 때문에 그 소멸된 효과 내용에 따라서 과연 이 계약 당사자 중에 누가 손실의 위험을 부담할까? 이것을 우리는 위험 부담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쌍무계약의 성격에 이 결연성이라는 이행상 결연성, 존속상의 결연성을 중심으로 해서 동시행 항변권과 위험 부담의 문제를 여기서 쌍무계약의 효력에 관한 내용으로 다룹니다. 공통적으로 동시행 항변권 그리고 위험 부담 이 두 가지를 다룬다. 자, 먼저 우리 교재 352페이지 가면 동시행 항변권을 보시면 동시행 항변권에 536조 있죠. 536조에서 자, 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정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동시이행 항변권은 첫 번째 발생하는 요건을 보면 쌍무계약에서 대가적 채무가 발생해야 되죠. 채무가 발생했다. 자, 그런데 상대방도 이행기가 있고 나도 이행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행기가 도래했습니다. 또는 변제기가 도래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상대방은 근데 일방은요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또는 이행 제공도 하지 아니하고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이 사람이 채무자이기도 하죠.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자, 이때 이 상대방이요. 청구받은 상대방이죠. 자, 이때 이제 효과로서 청구를 받은 상대방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일방의 청구에 대해서 이 청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죠. 거절권이 인정된다라는 것이고 이때 이 거절권 이름이 바로 뭐예요?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거절권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 동시행 항변권의 요건으로 해석합니다. 물론 여기에 535조에 보시면 서설이라 해서 동시행 항변권이 왜 인정되는가 뭐 이 취지 같은 걸 써놨죠. 이것은 쌍무계약은 대가적 급부 이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립해서 그러니까 공평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같이 이행되어져야 정당하죠. 그래서 공평의 이념을 실현하는 제도가 바로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하죠. 이것은 다른 말하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맞다 하면 신의 측에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근거해서 동시이행 항변권을 만든 것이죠. 물론 이 동시이행 항변권의 권능은 채권적 권능이죠. 특정
인인 쌍무계약의 당사자한테 발생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그죠. 쌍무계약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354페이지로 가면 그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쌍무계약상 대가적 채무가 존재해야 된다. 자, 여기서 반드시 그러면 쌍무계약 당사자한테만 발생하는가? 예외 있죠. 여기에 의해서 쌍무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도 채권이나 채무가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양도 인수가 되면 그대로 존속합니다. 예컨대 상속이 된다든가 채권 채무가 그러면 동일성이 유지되겠죠.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라면 양도되거나 이전되고 채무가 인수되더라도 동시행한배권은 그대로 존속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겠죠. 그것이 이제 여기에 니은 동그라미에 있습니다. 니은 동그라미에 채권이 양도되거나 두 번째 줄에 있죠. 채무 인수, 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병인되더라도 그 채권 채무가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는 동시행 항변은 그대로 존속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보시면 물건의 급부 이행이 채무 내용인데 그 급부 이행의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정을 채무자가 만들었다. 그러면 채무자는 이행 불능으로서 채무 불행을 했죠. 그럴 때 우리는 채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때 상대방의 물건 인도 청구권에 대한 채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상대방한테 발생하잖아요. 이때는 그 동시행 관계였다면 최초 물건 인도 채무 자체도 동시행 관계였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역시 동시행 관계다라는 것이 바로 디귿 동그라미입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이해해 두시면 되겠죠. 자, 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상대방 채무가 변적이 있을 것. 즉 상대방 채무가 변적이 있다는 말은 서로 이행기가 도래했다는 것이죠. 즉 상대방 양 당사자가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채무 이행기가 똑같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가 부담한 채무를 이행할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서로 이행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선이행해야 할 의무자는 동시이행 항변권 이게 인정되지 않겠죠. 이게 원칙이겠죠. 먼저 이행해야 할 당사자이기 때문에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예외가 있다 이 말이죠. 첫 번째는 후이행 의무자에게 불안한 상태가 발생했을 때 그 불안한 상황이 없어졌을 때까지는 선이행 의무자가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불안의 항변권을 우리 민법에 규정되어 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선이행 의무자가 채무 불이행 중에 채무 불이행으로서 이행 기체 중에 후이행 의무자의 채무가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이때부터는 이행기, 변제기 도래한 이때부터는 동시 이행 관계가 됩니다. 자, 선행 의무자도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동시 이행 관계가 되어버리니까 선행 의무자도 후행 의무자에 대해서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겠죠. 야, 후행 의무자, 당신도 이제는 이행할 때가 됐으니까 내한테 이행해라. 그러면 나도 같이 할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리해놨죠. 자, 거기에 보시면 니은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니은 동그라미 354페이지예요. 니은 동그라미에 보시면 일어났죠. 선행 의무자가 예외적으로 동시행 항변권을 갖는 경우 해가지고 첫 번째 불안의 항변권 일어났습니다. 즉 후이행 의무자인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선행 의무자가 그
현저한 곤란한 사정이 없어질 때까지 나는 이행을 미리 할 수 없다라고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B 동그라미에 보시면 선행 의무를 이행 지체 중에 상대방 후행 의무자의 채무가 이행에 도래한 경우 있죠. 이럴 때도 역시 선행 의무자는 후행 의무자가 이제는 이행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같이 이행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355페이지 가면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을 이행 지체하고 있는 동안에 매도인이 소유권 넘겨줄 때가 후행 의무이지만 도래했다고 하면 이때는 매수인의 중도금 채무 불이행하고 있는 내용의 중도금 지급 의무와 그리고 중도금의 잔금 지급 시까지의 중도금의 손해배상 책임 내용과 그리고 잔금 지급 채무 이 세 가지 부분을 합친 금액과 매도인의 소유권 넘겨줄 채무 이행이 동시행관계되었다. 이렇게 정리해놨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 동그라미에서 한번 상대방이 자기의 채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해왔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 청구를 받은 상대방이 이행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을 일단 요건으로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특히 354페이지에 있는 동그라미 2번의 니은 동그라미, 선이행 의무자가 예외적으로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불안의 항변권과 그 다음에 이행 지체 중에 후행 의무자의 변제가 도래한 때, 요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동시행 항변권의 요건이 갖춰졌을 때 효과는 거절할 수 있다 했죠. 거절 권능이 인정된다 그랬어요. 자, 요 효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효과를, 자, 첫 번째, 우리 교재에 보시면 이행 거절 권능이다 이래놨죠. 이게 거절 권능이라 했잖아요. 이행 거절 권능으로서 연기시키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내 채무 이행을 연기시키는 그러한 항변권입니다. 연기적 항변권의 역할입니다. 연기적 항변권 선지도 함께 왔습니다. 자, 이것이 만약에 소송상에 가면, 소송법상으로 보면, 자, 소송 과정에서는 어떻게 되냐라는 것인데, 이때는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게 되면 일정한 효과가 부여됩니다. 행사하면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 효과가 뭐냐? 법원의 심판이 가능해지죠. 행사해야만 법원의 심판이 가능합니다. 법원이 심판하면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판결할 때 상환 이행 판결 또는 상환 급부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환 이행 판결 또는 상환 급부 판결이라는 것은 원고의 입장에서 보면 일부 승소, 일부 패소 판결입니다. 그래서 소송 비용을 분담하게 되죠. 상환 이행 판결이라는 것은 피고 이행과 동시에 원고도 함께 이행하라 이렇게 판결 형태를 한다는 것이죠. 행사해야만 이렇게 법원이 심판해서 이런 판결을 내려줘요. 행사하지 않으면 이러한 것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법원이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게 소송법상 효과고요. 그 다음 민법상 효과는 어떻게 되냐. 이 민법상에는요, 청구받은 상대방이 말이죠, 동시행 항변권이 이렇게 인정되면, 거절 권능으로 인정이 되는 순간에 이것은 존재하기만 하면 당연히 일정한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존재하기만 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다라는 면에서 우리는 존재효, 당연효라고 하는데, 이 효력의 내용은 바로 이행 지체 책임을 면제받습니다. 이행 지체 책임을 면제받아서, 이행 지체라는 것은 채무 불이행이죠. 채무 불이행을 면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행 지체 책임 면제니까 이행 지체 책임의 내용이 뭘까 하면, 책임의 내용은 바로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해제당하죠. 이런 책임이 발생하는데, 이런 내용이 면제되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죠. 면제. 그리고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되겠죠. 이런 내용이 바로 민법상의 효과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때 민법상에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도록 해놨죠. 여기 이것도 알아두셔야죠.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 금지. 이것도 역시 민법의 한 내용으로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이행 거절 권능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357페이지에 보시면 동시행관계 인지 여부에 관한 민법의 동시행항변권을 인정하는 규정들을 모아놨고 또 판례가 동시행항변권을 인정한 경우, 인정하지 않은 경우 이걸 정리해놨죠. 이것은 여러분이 자주 보셔가지고 이런 영역에서는 서로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맞기 때문에 우리 법원이 또는 민법 규정이 동시행하라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습득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거기에요. 동시행관계가 아니라고 한 판례 3가지 정리해놨죠. 요거 정도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제했을 때 피담보 채권에 붙어있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 소멸은 등기를 말소까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피담보 채권을 채무자가 변제함과 동시에 등기 말소 필요한 서류를 다 내놔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는 거죠. 담보물권에 소멸시켜서 등기를 제거시켜주는 이 행위는 후이행 의무입니다. 즉 채무, 피담보 채무를 먼저 변제하고 채권자인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다음에 저당권 등기 말소해주는 의무를 갖는다. 이런 이야기죠. 선후관계다 이 말이죠. 그런 내용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예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이것도 역시 협력 의무가 선행 의무예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서 매매 계약했을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력해서 허가 신청하는 것이 선행 의무예요. 그것이 이루어진 난 다음에 그래서 허가 신청이 이루어서 허가 처분이 나오면 그때 유효로 소급해서 확정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계약, 매매 계약 내용대로 급부이행할 채무가 후에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이런 것들은 허가 신청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허가 처분이 나면 그때 나중에 이제 발생하는 의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참고로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위험부담 내용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만들었을 때 그 효과, 귀속에 관한 내용과 산명관계 등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